나랑 가까운 사람들도 못하는 위로를 생면부지의 작가가 해줄 때가 있어요. 내 마음과 같은 마음을 느껴본 사람이 세상에 또 있구나. 그걸 확인하는 기쁨 같은 거잖아요. 일단 고립감에는 약간 위로가 맞습니다. 되는 네,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책 전체가 하는 일인 것 같은데, 특히 시는 최근 인생의 역사라는 베스트셀러를 출간하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저명한 문학평론가 중에 한 분이시죠. 신영철 선생님 모시고 저희 소장서의 가치를 논하는 자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바쁘시죠? 예, 뭐 서울대학교 영문과에 지금 부임한 지 몇 달 안 돼서 네. 이직 때문에도 그렇고 출간도 그렇고 아무튼 좀 바쁘게 보냈습니다. 오늘도 강주에서 여기까지 오시냐고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아닙니다. 있는데요. 예,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문한자료실에 중요한 자료가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정주용 시집 초판본 1935년 판본을 갖고 있어요. 이 시집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예, 저도 오늘 실물은 처음 봐서 마음이 좀 설레는데요. 이 시집은 정주용의 첫 번째 시집이라고만 설명드리기에는 좀 아쉬운, 문학사적으로 너무 중요한 시집입니다. 보통 우리가 한국 근대시 출발 그러면은 김소월의 진달래꽃, 한영원의 님의 침묵, 이 시집들을 이제 출발점으로 생각들 하시는데요. 정주용이 시를 발표하기 시작한 해가 26년인데 그 두 권의 시집이 나온 직후부터 정주용의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뒤를 잇는 시인인데 한 10년 동안 시집을 내지 않고 시만 열심히 발표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미 당대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추앙이 된 상태에서 내가 바로 조선의 대표적인 시인이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첫 시집을 출간을 한 게 바로 이 시집입니다. 그래서 이 시집이 나왔을 때 이양하 선생님께서 아주 흥분해서 쓰신 글을 보면 이제 조선에도 시인이 있다라고 세계에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것도 있고요. 훗날에 평론가 유정호 선생님께서 이 시집을 평가를 하시기를 정주용은 20세기 한국의 최초의 직업적 전문적 시인이다, 그거를 보여준 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기도 했죠. 이 출판과 관련해서도 또 에피소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이 역사적인 시집이 나오게 된 계기는 매우 사소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정주용이 일본 유학 갔다 돌아와서 시문학파라는 문학 동인을 만들게 되는데 박용철, 김영랑 이분들이 딱 대기하고 있다가 합류를 권유를 했고 같이 활동을 했죠. 35년에 당시에 이제 사회주의 계열 문인을 대표했던 임하가 많이 아프다는 소문을 듣고 이 시문학파 멤버들이 병문안을 갔었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문학적 이념이 다른 사람들은 서로 사이도 안 좋았을 것 같고 뭐 적대시했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문안을 갔는데 병문안이나 뭐 장례식 같은 거 갔다 오면 발생하는 좋은 순기능 중에 하나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 시문학파 멤버들이 나오면서 우리 언제 아플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시집을 내자, 빨리 한 권이라도. 아무도 시집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박용철이 주동을 해서 정주용 시집, 김영랑 시집을 1935년에 순차적으로 출간을 합니다. 정주용은 우리한테 일반적으로 이제 향수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향수는 제가 그 성립 시기를 몰랐는데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한다면 보통 한 5, 60대? 이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사실 그 향수가 정주용이 20대 때 만들었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또 다르게 읽히기도 하는데요. 그 시 외에 이제 더 소개시켜주고 싶은 시가 있다거나 좀 더 알려주고 싶은 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는 이 시집의 앞에서부터 5번째 정도인가에 실려있는 비극이라는 시인데요. 유리창을 배우실 때 아마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아이를 잃은 경험이 있으시죠? 그 아들만이 아니고 딸도 하나 잃은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비극이라는 시가 아이를 잃은 체험하고 또 관련이 돼 있는데 이런 말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나는 이미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들였으므로 비극이 또 예의 없이 찾아오면 문 밖에서 가벼이 사양하겠노라, 이렇게 끝나는 시예요. 이미 둘이나 앗아갔는데 또 비극이 찾아오면 나는 정말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런 내용을 담은 시죠. 뭐 바람이 담긴 시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사실 지금 시대가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는데 그래도 신영철 선생님 시 분석을 학생들이 그리고 일반인들이 많이 읽어주는 이유는 감성적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요. 시를 좋아하는 마음은 어떻게 생기는 건가? 시를 좋아하게 돼서 좋은 점은 뭔가? 네. 일단 기본적으로 책이 위로를 많이 해주죠. 근데 그 위로는 어떻게 생기는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랑 가까운 사람들도 못하는 위로를 생면부지의 작가가 해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 마음과 같은 마음을 느껴본 사람이 세상에 또 있구나. 그걸 확인하는 기쁨 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내가 힘든 원인은 따로 있지만 그 원인과 별개로 또 힘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립감 때문인데 나처럼 힘든 사람이 있을까? 혹은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뭐 가족들과도 소통이 안 되고 이러면 이제 고립감 때문에 힘든데 책을 읽었을 때 같은 마음인 사람이 있네라는 생각은 일단 고립감에는 약간의 위로가 맞습니다. 되는 네,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책 전체가 하는 일인 것 같은데 특히 시는 제가 최근에 낸 책에서 뭐 인생의 육성이다 이런 비유를 쓴 적이 있는데 가장 어떤 사람의 내면이 날것의 어떤 그 펄떡펄떡 뛰는 그런 느낌으로 토해지는 장르라고 생각을 해요. 나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네라는 걸 더 강렬하게 느낄 수 있는 장르인 거죠, 시가. 그러니까 시를 읽다 보면 다른 어떤 장르보다도 더 가깝게 느껴지는 누군가의 잘 표현된 내면이 나랑 만나면서 받는 위로가 좀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시 안 읽거든요. 그렇죠. 내가 상처받고 내가 힘들고 네. 정신적인 공황 상태가 올 때 시가 잘 읽히잖아요. 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소통으로서 시가 이제 그렇죠. 중요하게 이제 기능한다면 그건 바로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이고 그렇죠. 그 기억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제 아까 신우 선생님 말씀해 주신 정지용의 경우에도 참 수많은 비극을 딛고 일어난 네. 시인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게 훌륭한 시를 쓰지 않았나라는 네, 맞습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정지용과 이상은 거리가 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상도 정지용을 통해서 등단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지용도 여러 그 모임을 거쳤는데요. 33년에 이제 구인회라는 문학 모임을 만들죠. 9명으로 딱 짜여져 있는. 새로 들어오려면은 한 명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초기 멤버 중에 뭐 정지용, 김기림, 뭐 이태준 이런 분들이 있었고 이효석 뭐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이효석을 비롯해서 몇 명이 나갔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구인회는 출입이 자유로워요? 뭐 야쿠자도 아니고 문학 모임이니까 당연히 훨씬 더 근데 좀 더 자유로웠던 거죠. 느슨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숫자가 많으니까 이제 들락날락 했겠죠. 그래서 좀 빈자리가 생기면서 그때 이제 떠오르는 젊은 문인이었던 이상하고 박태원 이런 분들이 이제 들어오고 나중에 김유정도 들어오고 그때 처음에는 좀 반신반의했다고 해요. 이상이라는 인물이 아직 본색을 드러내기 전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재능을 알아본 사람 중에 하나가 정지용이었습니다. 정지용 시인이 당시에 편집에 관여를 하던 카톨릭 청년이라는 맞아요. 잡지에 아직 한글시로는 데뷔한 적이 없었던 이상을 데뷔를 시켰죠. 조선 독자들한테는 처음으로 선을 보이게 됐습니다. 거기에 실린 게 혹시 이런 시? 이런 시가 그중에 한 편이죠. 맞아요. 네. 그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시와 소설 창간호가 저희에게 있어요. 구인회의 그죠? 동인지죠.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구인회 멤버들이 편집 후기 같은 걸 남기는데 네. 가장 마음에 드는 후기는 어떤 거예요? 신 선생님 읽으셨을 때 아까 좀 전에 보셨잖아요. 네. 저는 그 워낙 유명한 문장이기도 한데요. 이상의 문장이 제일 인상적이에요. 한번 읽어주시면 네. 어떨까요? 네. 어느 시대에도 그 현대인은 절망한다. 절망이 기교를 낳고 기교 때문에 또 절망한다. 왜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닿으세요? 이거는 뭐 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또 다 나올 얘기인데 이상이라는 인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잘 요약한 문장 같아요. 절망적인 현실과 절망적인 자기의 존재 상황이 먼저 있고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종의 테크닉들을 동원한 거죠. 삶의 테크닉, 문학의 테크닉 뭐 이런 걸 기교를 동원했는데 그게 현실을 바꾸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 기교 때문에 또 한 번 절망하게 되는 절망과 기교의 어떤 무한 반복 이런 거죠. 뭐. 네.
신 선생님께서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상 문학을 깊이 있게 다루셨잖아요. 네. 근데 일반인들은 이상의 본명을 잘 몰라요. 네. 이상 본명은 김혜경이고 네. 본캐가 김혜경이고 네. 부캐가 이상이죠. 네. 왜 부캐를 만들어냈을까요? 그 당시에 이제 필명이라는 게 뭐 특별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이상은 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저는 느껴요. 왜 그러냐면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전도 유망한 청년으로 삶을 시작했는데 그 무렵에 결핵 판정을 받게 되고 20대 초반의 청년이 너는 언제 죽을지 몰라라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과감하게 그냥 글쓰기에 모든 걸 투자하다가 죽겠다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김혜경으로서의 삶에 닥치는 위기를 또 다른 존재가 됨으로써 잊거나 혹은 돌파해보자 이런 취지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상이라는 일종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상이라는 이름으로 글을 썼고 그 글 안에 이상이라는 인물을 또 등장시키기까지 했죠. 이상이 이상을 쓴 거예요. 비극을 돌파해내는 방식이 예. 자신의 부캐 캐릭터를 창조한 거고 그리고 이 부캐 이름은 사실 언어유희 같아요. 그렇죠. 상자 네. 상자 썼잖아요. 네, 네. 그래서 신 선생님은 부캐 만든다면 어떤 부캐 만들어 보고 싶으세요? 그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본캐로 살기도 바쁘고 힘들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부캐가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글을 쓴다는 것은 자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자신의 현재를 언제나 그대로 반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추구하는 삶을 쓸 수도 있고 믿고 싶은 어떤 세계관, 가치관을 쓰기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글 쓰는 사람으로서의 저하고 생활인으로서의 저하고는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하기는 어렵죠. 사실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상을 다룰 때는 이상의 페르소나가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왜 이상 다루셨어요? 이상이라는 인물이 매력적이었어요. 그 매력적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한데 좋은데 어려웠어요. 좋은데 쉬우면은 연구에 의욕이 안 생기고 어려운데 안 좋으면은 연구할 가치가 없고 어려운데 좋고 좋은데 어려우니까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그러나 또 권위자는 신영철 선생님이시잖아요. 아닙니다. 전혀 이상 아닙니다. 씨. 이상 씨 참 난해한데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렵고 안 좋은 시들도 있어요, 세상에는. 예, 근데 많이들 속죠. 어려우면 뭔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어렵지만 좋아야 되는 건데 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 뭔가 있다 이런 느낌이 이제 들어야 되는 건데 이상이 그런 시인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란이 좀 있어 왔죠, 오랫동안. 예를 들면 뭐 전후 세대 이어령 평론가나 이런 분들은 이상을 뭐 거의 신화적으로 추앙을 했지만 또 한쪽에서는 가장 많이 과대평가된 문인이다. 그냥 독자를 희롱한 사람에 발장난 불과하고 사람이다. 장난하고 맞아요.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네.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뭐 명백하게 전자에 가까운 입장이고 이상은 천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헷갈리지 않고 이 사람은 정말 뛰어난 시인이구나 라는 걸 바로 아시려면 전집을 딱 펼쳤을 때 초기에 썼던 일본어 시들이 맨 앞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부터 읽지 마시고 그건 지나치게 기교적이라서 진가를 느끼기가 좀 어렵습니다. 좀 지나서 아까 우리가 소개했던 정지용을 통해서 발표한 한글시 이후부터 한글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그리고 그 안에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봐야만 시는 무엇보다도 감정의 힘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봐야만 이상의 진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한글시부터 읽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는 어렵다 그래도 그러신 분들은 수필이나 소설을 통해서 거꾸로 접근하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봉별기라는 작품이 저도 아직 안 읽었는데 재밌어요? 그게 이제 유명한 그 금홍이라는 기생과의 연애의 그 전말기를 다룬 글인데요. 한 대여섯 장밖에 안 되는 글이고 소설로 많이 분류가 되지만 사실은 에세이에 가까운 수필에 가까운 거의 사실 그대로 쓴 걸로 보이는데 이상이 얼마나 글을 잘 쓰는지 제일 빨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그 글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윤동주와 정지용도 관련이 있습니다.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관련이 있는데 논란이 있죠, 여기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생전에는 관련이 없다고 보통 많이들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윤동주의 시집이 사후에 출간됐을 때 정지용이 서문을 썼는데 나는 윤동주라는 청년을 전혀 몰랐는데 시를 읽고 너무 감동받았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서로 몰랐나 보다 했는데 송우회 선생이 쓴 윤동주 평전에 따르면 정지용이 30년대 후반에 북아현동에 살았어요. 그때 윤동주는 연희 전문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윤동주 당시 대학교 때 친구였던 지금 목사 활동을 하시는 그 어떤 분께서 그때 윤동주가 같은 부가현동에 살고 있는 정주영 선생의 집에 갔다. 나도 같이 갔다. 이렇게 증언을 한 거죠. 또 그럴 만한 개연성이 있는 게 동네만이 아니라 그 연희전문학교의 이양화 선생이 네. 영문학을 가르쳤는데 그렇죠. 예. 이양화 선생은 정종 시집 초판에 나왔을 때 드디어 우리에게도 신이 생겼다라고 열렬하게 맞아요. 감동했던 바로 예, 그분이기 예. 때문에 소개를 해줬을 가능성이 있죠. 제자를. 그렇죠. 예. 그래서 만났을 가능성이 실제로 있을 것 같아요. 정종 시인이 기억을 못했던 게 아닐까. 기억을 못할 수 있죠. 왜냐면 천하의 정주영이었으니까 그때는. 그죠? 네. 너무 많은 학생들이 왔다 갔다 했기 팬심이 때문에 가득한 학생들이 왔었을 테니까. 네, 그죠? 네. 그 중에 하나가 윤동주였던 그랬을 거잖아요. 가능성이 있죠. 아. 그래서 그 동주라는 영화를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영화를 보면 실제로 만나는 걸로 그냥 처리를 했어요. 그때야 뭐 윤동주가 시인으로서 자기를 소개하기 전이었을 테니까 잘 기억이 안 남고 지나갔을 수 있는데 이후에 윤동주의 그 시집 원고를 후배인 정병욱 선생이 시집 원고를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친구였던 강처중이라는 분께서 윤동주가 죽기 전에 쓴 거의 마지막 시들을 편지로 받아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희전문학교 졸업 기념으로 제작한 개인 시집 그거하고 나중에 강처중한테 보낸 그 시들을 합쳐가지고 정주영 선생한테 준 거예요. 그때가 윤동주 사후 2년쯤 됐을 때였는데 그때 정주영 시인이 경향신문에 관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간이었죠. 예. 미발표 원고들을 신문에다가 하나씩 게재하기 시작했고 우리에게는 이런 시인이 있었다라는 걸 독자들한테 알렸죠.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3주기에 맞춰서 윤동주의 시집을 출간을 하게 됐죠. 네, 그게 바로 이 시집입니다. 그리고 이 시집에다가 서문을 쓰셨고요. 저는 이번에 이제 이 자료를 보면서 서문을 처음 읽었어요. 네. 근데 와, 천하의 정주용 시인께서 윤동주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분양을 한다라면서 이제 서문을 시작하잖아요. 네. 진심 어린 서문을 작성한 거고 사실 초판본 이후에 이제 재판본을 가면서 서문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의 친구들은 서문을 없는 시집을 읽을 텐데요. 네. 정종 서문의 백미는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있는 표현은 윤동주는 아마 기질은 연했을 것이다. 약했을 것이다. 그러나 뼈는 아주 강했을 것이다. 강골이라는 말 우리가 쓰잖아요. 맞아요. 뼈는 아주 강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에게 다 뺏겨도 뼈는 지키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뼈를 지켰다라는 표현이 한 인간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자존심, 본질 이런 걸 지켰다라는 말일 테고 얼음 밑에서 다니는 한 마리 잉어 같다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목한 시절에 이렇게 순수한 청년이 시를 썼구나. 얼지 않고 원문에 보면 이어라고 되어 있는데 한자로 이자인데 뜻은 잉어, 이자죠. 그래서 잉어인데 잉어의 표현 비유한 것도 기억에 남아 있고 그러네요. 네, 네. 윤동주의 캐릭터와 관련해서 시를 읽는 마음, 뭐 시를 짓는 마음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윤동주에 대해서 이제 부끄러움 얘기 많이 네. 하잖아요. 사실은 그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한국 현대사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감정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비극적인 사건들이 계속 일어난 현대사였기 때문에 네. 죽은 사람과 살아남은 사람을 계속 분리해 나가는 역사인 거죠. 맞아요. 그러면은 살아남은 사람들은 당연히 살아남은 자로서의 그 죄책감 혹은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고 게다가 그게 뭐 군사독재 시절에 친구가 저항하면서 죽어갔는데 나는 살았다 이러면은 그건 뭐 다행이다 이런 게 아니라 수치심이 남겠죠. 그런 것들이 어쩌면 한국사를 더 나은 방향으로 끌고 갔던 윤리적인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윤동주의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거는 20세기 한국의 감정의 역사 뭐 이런 거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런 것이고 섬세하고 부끄러워하고 이런 시인을 생각하면은 약하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뼈가 강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윤동주가 마지막까지 아주 꼿꼿하게 맞선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 동주란 영화에도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미지를 조금은 더 잘 다듬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윤동주는 어떤 의미에서는 독자들한테 제대로 읽힐 기회를 뺏긴 시인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과서에서 너무 열렬하게 가르치다 보니까 그리고 그건 언제나 문제풀이로 귀결이 되잖아요. 내가 필요해서
어떤 시를 읽었을 때 우연히 내가 원하던 바로 그 시를 만나서 느끼는 그 강렬한 감동을 느낄 기회를 뺏긴 측면이 있다는 거죠. 게다가 다 안다고 생각하게 되는 맞아요. 부작용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윤동주를 뭐 새삼스럽게 읽어야 되나? 그 국문과 대학원을 진학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봤는데 어느 날 그 병원이라는 시를 저도 그 시 너무 좋아요. 우연히 봤어요. 네, 그 시 너무 좋아요. 그때부터 윤동주에 대한 한 어떤 관심을 새삼스럽게 갖게 됐던 것 같고, 그래서 병원이라는 시 한 편만 가지고도 긴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었어요. 그게 몰락의 에티카이. 예, 저희 첫 책에 실었는데, 네네. 근데 알고 보니까 윤동주가 그 연희전문학교 졸업할 때 기념으로 혼자 만들었던 그 시집의 제목을 원래는 병원으로 하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게 왜 그런 거죠? 왜 그랬냐 하니까 네. 세상 전체가 병원이고 모두가 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지용, 이상, 윤동주를 순서대로 얘기를 해왔는데 이상과 윤동주 사이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상은 그야말로 환자였고, 그러니까 환자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고, 실제로 그 병과 관련된 은유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이게 자기 인식이기도 하지만 환자로서의 세상에 지금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세계 인식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윤동주가 병원이라는 시를 쓴 거를 이상이 알았다면 동감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근데 두 사람 사이에는 뭐 관련은 생기지 않았습니다만 문학적인 연결은 서로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그 구절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하죠. 네, 그래서 본인이 앓고 있는 이 병이 젊은이의 병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시는 실은 젊은이의 마음을 읽어야 읽혀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또 다른 얘기로 한다면은 시를 읽음으로써 늙지 않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젊은이의 마음을 이해하니까. 그리고 그 젊은이의 마음은 이제 상처의 약한 마음. 네. 일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영상이 대제잖아요. 그래서 문자로 글을 쓴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문헌을 왜 봐야 되는가? 네. 우리가 이 문헌을 왜 접해야 되는가? 저는 거꾸로 답을 좀 찾아보고 싶은데, 이런 귀한 초판본들이 도서관에 있다는 걸 알아도 몰라서 못 오신 거가 아니라 알아도 아마 굳이 가야 될 필요를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시인 자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없으면 이 초판본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시인과 뭔가 내면적으로 대화를 했다고 느껴지면 이런 책들을 한번 만져보면 그 정주영 시집 같은 경우는 정말 정주영 시인이 손으로 잡고 사인을 했을 테니까 그렇죠. 그 손을 잡은 곳을 같이 잡게 되는 것이고, 윤동주나 이상의 경우에는 사후에 나온 것이긴 합니다만 그를 아끼는 사람들의 마음이 여기 묻어 있으니까 그걸 이제 만지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다시 거꾸로 더 한 걸음 더 올라가서 왜 영상 매체와 이 문학 사이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냐 하면은 사람의 내면을, 감정을, 마음을 가장 잘 재현할 수 있는 매체가 뭔가, 이 질문을 받으면 저는 그거는 단연코 언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위대한 감독이 영화를 잘 찍고 배우가 연기를 잘 해도 위대한 작가 혹은 위대한 시인이 두세 페이지를 써서 딱 들이밀 때의 그 실감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감의 뭐 능력을 키우고 이럴 때도 문학이 훨씬 더 힘이 세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마음이구나,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이 이런 마음이구나 라는 게 언어로 딱 표현이 돼 있으니까 더 확 와닿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 실용적인 차원에서도 내가 나의 마음 혹은 타인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싶다면 심리학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가장 생생한 언어로 표현한 시가 실용적으로도 저는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네. 윤동주와 정지용, 이상의 시 초판본 보러 오시면 어떨까 싶고요. 오늘 신영 선생님께서 많은 이들이 이 초판본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